꼭 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 책도 4장까지 이미 복습하면서 진도를 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재무제표 개념책에 마치면 재고자산 파트, 5장에 재고자산 파트가 들어갈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PPT 작성해 놓은 거 있죠? 이건 제가 제 수업에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수업해주면 좋겠다, 효과적이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책을 요약해도 이건 제가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보고 파악이 힘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진짜 공부는 책을 읽으면서 직접 요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제가 잠시 알려줄게요. 자, 5장 이제 수업에 재고자산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오늘 수업 일부를 하겠죠? 수업하고 나면 수업한 부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책을 쭉 읽어보는 겁니다. 책을 읽어보면서 줄을 긋습니다. 아,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줄 긋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 용어가 나온다든지, 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별표를 딱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표가, 중요해서 별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별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그래서, 어, 책을 읽어보고 줄 긋고 중요한 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르게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잘 모르겠는 것도 체크해 놓고 그리고서 이제 PPT로 요약을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업이 한 번 읽었으니까 공부했죠? 그 다음에 PPT 요약하면서 또 한 번 더 공부 요약하면서 하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 친구가 있으면 친구한테도 같이 의논해보고 하다가 모르겠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고 그러면 모르는 그 부분이 내가 생각해도 모르겠던 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주면 머릿속에 한 번만에 확 박힙니다. 그럼 이제 전부 다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PPT는 원래 작년까지는 제가 제공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 이유가 PPT를 제공을 하면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건 큰 재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 책 읽으면서 줄 긋고 그리고 줄 거었던 부분을 내가 정리해보고 손으로 정리하던 아니면 PPT로 정리하던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남겨 놓고 그리고 시험 칠 때, 자, 1주차에는 요런 수업, 2주차는 요런 수업 했으니까, 이제 시험 칠 때는 그거를 따라가면서 쭉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강조했던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할 때는 나라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내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을 수업을 할 때 이제 저도 이제 석사 때는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줄을 그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진도 나간 부분을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한번 이렇게 쭉 봤죠. 보면서 나라면 어떤 문제를 낼까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몇 문제를 내본 거죠. 근데 시험 치러 갔더니 제가 낸 문제랑 똑같이 시험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건 시험 문제가 유출된 것처럼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용을 책을 읽고 정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다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도 여러분들이 다 파악이 됩니다. 나라면 이런 문제 되겠다 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다. 내가 뭐 책을 산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산은 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주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많습니다. 정말 회계는 유용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40대가 되면 전부 다 개인 사업을 하겠대요. 개인 사업하면 회계가 필요 없느냐? 회계가 정말 필요한 거죠. 개인 기업이나 법인 기업이나 회계는 다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세금을 신고할 때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근데 잘 몰라서 회계사무소 이런 곳에다가 대리 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회계사무소 100%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부분이 있는데도 공제를 못 받고 그냥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회계사무소에 내 자료를 갖다 주면 세금을 줄여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줄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을 회계를 잘 알고 세법을 잘 알고 정확하게 어, 나의 회사에 대해서 공제받을 부분, 받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신고해 주는 것이 그 회계사무소의 능력인 거거든요. 세금을 무조건 줄여주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이제 회계사무소였는데 이 회계사무소가 이제 수수료를 다른 회계사무소에 한 반만 받고서 신고를 다 해준 겁니다. 일반 기업에 신고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를 한 기업들이 세금이 조금밖에 안 나왔네. 진짜 진짜 고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게 세무조사에서 다 걸렸습니다. 이 회계사무소가 있지도 않은 서류를 조작을 해서 탈세를 한 거죠. 그래서 세금을 덜 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가산세랑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서 몇 억씩 세금을 추가로 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신고할 줄 안다면, 회계를 알고 세금을 신고할 줄 안다면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종목을 받아서 이거 좋다더라 해서 받아서 무조건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종목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회계를 배우면 그 재무제표 읽을 줄 알겠죠? 읽고 이 회사는 괜찮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투자하는 게 믿음직스럽습니까? 자, 남을 믿는 게 남이 주는 종목 믿음직스럽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믿음직스럽다. 저 어떤 게 여러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김동우, 네. 저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나 스스로 판단하는 게 좋다. 남을 의지하는 게 좋다. 이 종목 너무너무 좋다더라. 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겁니다. 폭락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욕하겠죠. 이런 종목이 좋다고 줘가지고 망했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 사실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 손으로 내가 산 거거든요. 내가 망한 거죠. 내가 마이너스입니다. 누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누구를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나 스스로 회계를 알고 판단을 하게 되면
자, 그건 내가 투자할 종목이고 내 돈이기 때문에 절대 마이너스 되기 싫겠죠. 그러면 내가 회계를 전혀 모르면 남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안다면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의지했다가 망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뭐 마이너스가 나도 그건 덜 후회가 사실은 되는 거죠.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100% 이건 엄청 좋다 이런 주식은 없습니다. 자, 때에 따라서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어, 주식이 있고 또는 그런 때가 있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성과가 잘 나오는 기업이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1월, 2월, 3월 1분기 실적을 이제 지금 다들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발표하고 나서 기업이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 또는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좋다. 매출액이 늘어났다.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주당 순이익이 늘어났다. 그러면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 좋은 주식도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은 참 좋다. 근데 너무 고가에 샀다. 이게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잘못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회사가 펀더멘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좋냐? 이걸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할 때도 회계가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개인 사업을 할 때도 나중에 세금 신고하는데도 관련성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죠?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 분야가 회계 분야입니다. 그래서 회계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실용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용적이다. 여기저기 잘 쓸 수 있다. 잘 적용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가 그만큼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좀 꼼꼼하게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미래의 생활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집이 요즘에 25평짜리도 5억, 6억 막 이렇게 합니다. 새 아파트는. 그러면 그 돈을 언제 모아가지고 그냥 월급 받아서 언제 모아가지고 집을 살 겁니까? 그러면 재테크를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재테크에 관심을 먼저 가지는 사람이 먼저 재무구조가 좋아집니다.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재테크에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물론 이제 시간을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기본은 회계다라고 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할 가치가 있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개념 체계는 자,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회계 감사함에 있어서도 기본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실무에서 자, 회계 처리를 기업 회계 기준에는 없어서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기본 지침을 제공한다. 그래서 재무제표 개념 체계라는 것은 일단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거냐? 그러면 정보 이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자, 목표가 재무제표를 잘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려고 하니까 근본적 특성, 보강적 특성, 자, 이런 특성들을 갖춘다면 질이 높아진다면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구성 요소가 있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 그래서 구성 요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이것은 뭐 자산이다, 이것은 부채다 이렇게 외울 것이 아니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특성과 정의를 먼저 알고 여기에 어떤 계정 과목이 부합하느냐, 조건이 충족되느냐 이걸 보고서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상고에서 회계를 배우거든요. 옛날에 북이라고 해서 배우는데 그게 이제 분계하는 겁니다. 분계를 배우는데 그때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자산은 어떤 걸 자산이라고 하고 부채는 어떤 걸 부채라고 하고 이런 거 정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계정 과목은 자산이다. 무조건 그냥 이렇게 가르쳐 버립니다. 그게 깊이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에 와서 이제 깊게 왜 자산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유를 따져가면서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기본을 알아야 어떤 계정 과목이 나와도 그 계정 과목을 계정 과목의 의미를 풀이를 했을 때 남이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런 의미는 부채가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 자, 이론적으로는 자, 어떻게 우리가 정의했나, 자, 봤고, 자, 그 다음에, 기본 과정, 발생 기준, 계속 기업, 자, 봤고, 자, 오늘은, 자, 요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 요 페이지, 공유해뒀었죠. 자, 보면, 구성 요소를 인식한다라는 것은,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니까, 5가지 중에서, 거래를 보고서, 5가지 중에서, 어떤 요소에 해당하는지 먼저 선택을 하고 그래서 거래의 요소를 먼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래의 요소가 판단이 됐다면 뭐 자산이 증가라면 자산 중에서 어떤 자산인지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을 결정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정은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분기할 때 계정 과목만 적어놓으면 안 되죠. 금액까지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구성 요소를 인식하고 측정한다. 그러면 분개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분개를 하고 나면 결국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말에 갔을 때 우리가 분개한 거 그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거냐 아니면 자산의 특성에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조금 달리 추가 분개를 수정 분개를 해서 다르게 재무제표에 계정 과목들을 계정 과목에다가 금액을 결정해 줄지 선택하기 위한 것이 재무제표 구성 요소의 인식과 측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구성 요소의 측정 기준이라고 해서 4가지 정도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측정 기준 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적 원가. 자, 제가 어저께 아침에 입술이 어, 어디에 끓긴 것처럼 이제 좀 아픈 겁니다. 처음으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있다가 저녁쯤 되니까 이제 입술에 이제 포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피곤해서 오는 단순 포진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코로나 걸렸다가 면역력이 떨어졌나? 이제 뭐 이 정도 제가 해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냥 피곤해서 단순 포진이다 해서 어,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아직도 입술이 조금 이제 부어 있긴 하네요. 자, 특정 기준. 자, 역사적 원가라는 것이 있고, 역사적 원가는 취득 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원가라는 것도 있고, 실현 가능 가치라는 것도 있고, 현재 가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개념들이 사실 골고루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유형 자산 중에서 자, 토지라고 봅시다. 토지. 자, 토지는 자, 토지를 사서 자, 1억에 사서 차변에는 토지, 대변에는 현금, 또 1억, 자, 이렇게 분개했다라고 합시다. 자, 이제 이것이 4월 29일입니다. 자, 4월 29일. 자, 근데 기말은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에 갔더니 이 토지가 부동산 값이 치솟아서 3억이 됐대요. 3억이 됐다는 것은 이건 시세가 3억이라는 얘기인 거죠. 시세. 시중 가격. 자, 이것을 회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까요? 다홍이, 황다홍, 네. 자, 이 시세를 네 글자로 회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공정가치. 자, 기억을 해두세요. 자, 1억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취득원가라고 합니다. 취득원가. 또는 역사적 원가이겠죠. 그래서 구입한 가격을 취득원가라고 하고 12월 31일 시간이 지났으니 자, 시세를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분개를 토지 1억 해뒀으니 결국에 토지는 1억 아무것도 안 한다면 토지 1억이 재무상태표에 자, 여기에 재무상태표에 토지 1억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12월 구입한 가격은 1억이고 12월 31일 날 갔을 때는 3억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재무상태표에 2억으로 토지를 재산의 가치를 적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3억으로 적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전부 다. 자, 채팅창에 1억, 3억 두 개 중에서 선택. 자, 선택. 자, 목소리 안 들립니까?
목소리 들리는 거 맞죠? 네, 네, 들립니다. 자, 1억은 취득가에 4월 29일 날 구입한 가격 1억으로 적어주는 거고, 3억은 기말에 갔더니 시세가 3억이니까 우리 회사의 토지의 가치는 3억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을까요?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맞을까요? 자, 두 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데요. 자, 전부 다 빠짐없이 채팅창에 1억 또는 3억 두 개 중에서 적어보세요. 자, 1억을 취득원가라고 했고, 1억을 저 기억해야 됩니다. 취득원가라는 표현을 썼고, 3억은 공정가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1억, 3억 두 개 중에서 선택. 자, 이제 한 명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그럼. 김동우. 자, 1억, 3억 선택. 자, 채팅창에 1억, 3억 선택. 예, 3억. 자, 바흐르든. 네, 3억. 자, 바흐르든 채팅 읽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자, 1억, 3억 중에 자, 어떤 거? 자, 토지를 1억으로 적을까요? 3억으로 적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1억은 취득원가, 3억은 공정가치랍니다. 자, 하나 찍으면 되는데. 장종, 자, 1억, 3억. 최재영, 예, 3억일 것 같습니다. 자, 다홍이, 다홍이는 어떤 거? 다른 답이어도 괜찮습니다. 예, 3